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수술 동의서 앞에서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외칩니다. 1%의 가능성을 잡아야 할까요? 고통 없는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할까요?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큰아들 김민주님의 관점으로 본 상황입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회의 중이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담당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회의 자료를 내팽개치고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8살 고령이지만 최근까지 혼자서 재래시장에 장도 보시고 매일 아침 경로당도 다니셨습니다. 담당인은 차분하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하시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40분 내내 저는 어머니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 집에 오셔서 손주들과 함께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고등학생 큰손주 준서가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같이 여행 가요라고 하자. 그래, 우리 준서 대학생 되면 할머니가 제주도 데려가 줄게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동생 민수가 먼저 와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판막 교체 수술입니다. 고령이고 당뇨가 있으셔서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5년 이상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CT 사진을 띄우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5년 그 시간이면 손주들 대학 졸업도 보시고 취업 소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보자마자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 안 하시면 석 달입니다. 저는 그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버티겠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그 의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밤마다 구토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1년이 지나자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제주도 가족여행도 가고 아버지 회갑잔치도 크게 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의지를 이제 제가 어머니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때 아버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생 민수는 복도 끝 창가에서 팔짱을 낀 채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자. 엄마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동생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형,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담당의와 마취과 의사, 수술 전담 간호사까지 3명이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수술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두꺼운 차트 파일을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78세 고령에 20년 된 당뇨가 있으셔서 마취 자체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 가능성이 20% 정도 됩니다. 그 순간 동생이 의자를 뒤로 밀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 5명 중 1명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균형을 맞추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80%는 수술을 무사히 견뎌내십니다. 성공하면
어머님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경로당 친구들과 웃으시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 드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로는 이틀 뒤 금요일이 가장 적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수술 시간 예상 6시간. 그런데 바로 그때 동생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잠깐만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수술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십시오. 저와 동생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수술 안 하면 6개월이야. 하면 5년은 더 사실 수 있다잖아.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답답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동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 20%라는 숫자를 들었잖아요. 5명 중 1명은 수술대에서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6개월 기다리다 보내드리자는 거야? 아버지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 그때 아버지는 63세셨어요. 엄마는 지금 78이에요. 15년 차이라고요. 민수가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 과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들리던 신음소리, 빼빼 마르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덕분에 3년을 더 사셨어. 그 3년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형은 5년을 생각하지만 저는 수술대 위에 20%가 보여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탁 쳤습니다. 둔한 통증이 손등에 퍼졌습니다. 그게 포기야? 우린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엄마는 아직 싸울 힘이 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만약 엄마가 수술 중에 돌아가시면 형은 그 책임을 평생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10분 넘게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병원 알림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스크 너머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회사는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금요일에 수술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면 5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대요.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준서 대학 입학식 보고 싶구나. 바로 그 순간 제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엄마, 꼭 낳으셔야 해요. 준서 입학식도 보시고 민지 20살 생일도 챙겨주셔야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힘이 약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의지를 느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희 결정 따를게.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분, 시간 다 됐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생을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직접 여쭤봐.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엄마가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모르겠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우리 두 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수술 안 하시면 석 달 안에 급격히 나빠지실 겁니다. 신부전이 오면 호흡 곤란으로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매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누워만 계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그 석 달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판막이 막히면서 심장에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그럼 수술 성공하면요? 의사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면 퇴원 후 한 달은 재활이 필요하지만 그 뒤론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79세 환자분이 같은 수술 받으시고 지금 등산도 하세요. 그 말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그럼 엄마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체력이 평균 이상이세요. 최근까지 활동적이셨으니까요. 저라면 수술을 권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민수야, 담당의 선생님이 수술 권하셔. 안 하면 석 달 내내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만 계셔야 한대.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건 한쪽 시나리오예요. 수술 실패하면 그 석 달도 못 사시잖아요. 민수야, 그건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엄마 생명을 포기하는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저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예요. 20% 확률, 그게 엄마한테 너무 가혹해요. 우리는 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동생을 병원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저는 노트를 꺼내 장단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면 60% 성공. 성공하면 5년. 안 하면 6개월 하지만 고통스러운 6개월. 동생이 그 노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사람 생명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나요? 60%가 높아 보이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100% 아니면 제로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럼 넌 엄마한테 수술 포기하고 석 달 고통받다 돌아가시라고 할 거야? 형, 저는 엄마의 존엄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온몸에 튜브 꽂히고 가슴 열리고 그러다 혹시라도 뇌 손상이라도 오면 어떡해요? 그건 극히 드문 케이스고 동생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극히 드물어도 엄마한테 일어나면 그게 100%예요, 형. 민수야, 그럼 아버지 때는 왜 찬성했어?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그때 저는 38이었어요. 판단력이 지금보다 부족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항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3년을 더 사셨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기억해요, 형. 하지만 그 2년 반은 병원 침대에서 보내셨어요. 형은 그 기억은 왜 안 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아침 9시까지 답을 줘야 해. 오늘 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30분, 저는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시까지 결정하셔야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도 서명할 거지?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는 못해요. 형 혼자 결정하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럼 수술 안 해서 엄마가 석 달 뒤 돌아가시면 그건 책임 안 지는 거야?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자연스러운 죽음과 수술 때 위 죽음은 달라요? 저는 후자가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시계가 8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첫 줄에 보호자 김민준이라고 써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워.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따를게요. 동생도 떨리는 손으로 옆에 이름을 썼습니다. 8시 50분,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우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 무사히 깨어나세요. 긴 6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큰아들 김민준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선택한 형. 같은 순간을 이제 동생 김민수 씨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는 왜 수술을 반대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3월 12일 오후 1시, 저는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형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미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해서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일주일 사이에 확 늙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뺨이 푹 꺼지시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아버지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 형이 민수야, 아버지 치료해야 해라고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찬성했습니다. 젊었고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병실에서 신음하시던 아버지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도 흐려지셨고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튜브만 가득 꽂힌 채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게 정말 삶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형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드리지 말자. 담당의가 상담실로 저희를 안내했을 때 저는 형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5년을 보고 있었고 저는 20%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는 서로 다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저희 형제의 차이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의사 설명을 들을 때 저는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38살이었고 회사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는 대부분 어머니와 형이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2시간마다 깨어나서 아파, 너무 아파라고 신음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어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그 목소리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지쳐 계셨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이 아버지를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이제 그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어때요? 하지만 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셨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그래도 아버지랑 3년을 더 함께 했잖아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을까? 그 뒤로 저는 연명치료와 존엄사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연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 앞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형 몰래 호스피스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5층에 있는 완화의료센터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이었습니다. 50대 여자 의사가 부드럽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이 수술을 거부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은 수술을 원하고 저는 반대해요. 의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족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치료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편안한 마지막을 원하십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형한테 계속 넌 포기하는 거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나쁜 자식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 안 하고 호스피스를 선택하면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통증 관리를 해드립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족분들이 옆에서 손잡고 대화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한테 해드렸어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튜브에 둘러싸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들 손잡고 편안하게 가시는 것. 그게 진짜 존엄한 죽음 아닐까요? 하지만 형은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분이 수술을 강하게 원하신다면 일단 수술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때 호스피스로 오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수술의 고통까지 겪고 가시는 거잖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형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장실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 저는 혼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형보다 10분 늦게 들어가서 형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스크 위로 눈을 깜빡이며 알아보셨습니다. 엄마,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수술 받고 싶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겠다, 무섭구나 하지만 손주들 보고 싶고 어머니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어머니도 제 생각과 같으셨습니다. 엄마, 그럼 형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술 안 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간절해 하더구나.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형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술 안 하도록 형을 설득할게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효자구나.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 다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시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하신 말씀을 형한테 전해야 할까요? 하지만 형의 눈빛을 보니 그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령심장 수술 합병증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한 의료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심장 판막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45%, 뇌졸중 15%,
신부전 20%, 선망 30%. 댓글창에는 실제 환자 가족들의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80세 아버지 수술 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 차라리 수술 안 할 걸 후회합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했으나 중환자실 선망으로 치매 증상. 수술 전보다 더 힘듭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실패 사례들만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60%와 40%의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형한테는 60이 압도적으로 큰 숫자지만 저한테는 40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지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읽다가 저는 한 호스피스 의사의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마지막 6개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과 석 달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형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오늘 아침에 꼭 만나야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형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수야, 또 수술 반대하려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 형,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 들어줘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병원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에 정리한 자료들을 출력했습니다. 아침 8시 병원 1층 카페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 이것 좀 봐요. 저는 출력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령심장 수술 합병증 통계예요. 뇌졸중 15%, 신부전 20%. 성공해도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형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밀쳐냈습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고 우리 엄마는 다를 수 있어. 형, 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수술 중에 뇌졸중이 오면 어떡해요? 반신불수가 되시면? 형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넌 엄마 포기하자는 거지? 석 달 뒤 돌아가시라고 그냥 기다리자는 거야?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포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호스피스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호스피스에서는 통증 관리를 해줘요.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우리랑 대화도 하시고 손주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형이 팜플렛을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절대 동의 못해.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거야.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형.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내가 주 보호자야. 저는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제발. 어제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형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실 리 없어. 정말이에요, 형. 어제 저녁 면회 때 직접 들었어요. 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약해져서 그런 말씀 하신 거야.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은 절대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 정말 후회 안 해요? 형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보내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 목요일 밤, 내일이면 최종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형 설득도 못했잖아. 당신이 나쁜 아들인 건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아내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나는 평생 형을 원망할 것 같아. 그럼 우리 형제는 어떻게 돼? 새벽 3시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선택인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 말대로 수술해서 5년을 더 사시는 게 맞을까요? 아침 5시, 저는 형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오늘 한 번 더 만나요. 제가 양보할게요. 손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한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보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제가 틀렸고 형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수술실 빨간 불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30분, 저는 형과 함께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형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써내려가는 형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도 두려운 겁니다. 확신에 찬 척하지만 형도 불안한 겁니다. 형이 서명을 마치고 저를 봤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차례야.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첫 줄을 읽었습니다. 본인은 환자의 수술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민수야, 괜찮아?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서명이 어머니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이 서명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형, 진짜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김민수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마지막 받침을 쓸 때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얼룩이 졌습니다.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1시간 뒤면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십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동의해줘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서명했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지며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나타났습니다. 9시 정각,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히 깨어나세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형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두 아들, 김민준 씨와 김민수 씨. 형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선택했고, 동생은 편안한 마지막을 원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질문 하나. 만약 여러분이라면 고령의 부모님께 고위험 수술을 권하시겠습니까? 질문 둘. 생명의 길이와 삶의 질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 셋. 가족 간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